시선 파트너 이세현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면세 사업자이면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과 기공소의 기업 재무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성이 잘 안 들리시거나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질문을 드리거나 반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과기공소라는 직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치과기공소라는 산업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밖에서 보니까 변했고 발전했고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산업 안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 대표님들께서는 치과기공소는 옛날이나 지금 똑같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담자, 조언자 역할에서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들 내용들, 옛날 거부터 최신 거까지 좀 같이 공감,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공소 기술력 대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못하고요. 기공소들의 돈을 만드는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12월달 첫 강의를 우리 기공소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공소도 이제 기업이라는 인지가 필요하고요. 결국은 기업은 현금 동원 능력, 재무 능력에 의해서 사세 혹은 이제 사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기공소들이 내가 기업이다. 기업은 재무, 돈을 만들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에 촉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인지가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그런 교감을 좀 하고 싶어서 첫 강의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연말 연초가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많은 정책 자금들과 지원 시책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치과기공소가 면세사업자여서 행정이나 세무에 사실은 조금 둔하세요. 그래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많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인지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브로커들한테 놀아나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초에 이렇게 기공소 대상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최대한 많은 기공소 소장님들이 보시고 공유해 주셔서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이나 고용지원금, 각종 지원금, R&D, 성공보수 다 불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게 해줄 테니까 성공보수를 주세요, 보험 들어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이거 다 불법이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성과를 얻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수수료를 주신 분들은 나중에 그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브로커들에게 놀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기공소장님들이 하나 많이 지금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많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면세사업자여서 안 돼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에서는 면세냐 일반과세냐를 가지고 지원이 되냐 안 되냐를 판가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세냐 아니냐가 지원사업의 대상이거나 아니거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는요, 그러니까 기업을 구분할 때는 매출이나 자산, 고용인원, 이런 회사의 재무 능력,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소기업,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중기업, 조금 더 크면 중견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소기업, 중소기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비 창업 단계, 창업 초기, 창업 중기, 7년 이상의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중소기업을 그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치과 기공소들도 결국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면세냐 일반과세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면서 소유와 경영이 독립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라에서 만든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소기업 하니까 정확하게 혹은 우리 기공소 제가 최근에 만나본 소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기공소 좀 커, 규모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규모가 큰 기공소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냐, 우리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의 기준을 제조 품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통상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구분합니다. 우리 기공소 중에 1,500억 넘는 기공소 있나요, 매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나눴나 봤더니 통상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공소 중에서 매출 120억 넘어가는 기공소가 흔한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기공소들 대부분은 기공소 안에서, 기공산업 안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다 소기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헌법 제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최상위법에 정해놨고요. 우리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소기업에 유리한 한 10가지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사실은 아이템이나 규모의 경제, 기술력 혹은 돈의 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힘들어지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제공해주는 중소기업 10가지 지원 정책과 법령을 활용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효율에 조금은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업들을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것은 이 10가지, 그러니까 규제하고 막고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살림살이를 돕겠다고 만들어놓은 특별법들을 우리 기업들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재무라고 하면 결국은 돈을 만드는 일입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력으로 버는 겁니다. 번다라는 개념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매출을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비용을 절감시켜서 돈을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력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 한 가지와 내가 자력으로 원하는 돈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아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재무는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더 벌거나 비용을 절감한다. 그래서 목적하는 사업을 이룬다. 두 번째는 투자를 받는다. 세 번째는 융자를 받는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투자와 융자를 활용하는 사업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기공소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투자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펀드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있으셔도 내가 투자를 받는다라는 생각은 많이들 못 하시는데요. 우리 기공소 밖에서는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한 돈만 4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민간에서 혹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과거에는 치과기공소와 아주 먼 얘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다소 한 발짝 가까워질 수도 있는 현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투자라는 말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투자를 대여금, 주식, 채권 다 인정해 주는데요.
대여금을 투자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현실적인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인데요. 법인이 아닌 개인 형태의 기업들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치과기공소를 법인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융자만큼 투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투자는 여기 보시면 신고에서 올해 PCBO로 5.2조 원 자금을 공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벤처기업들이 4.3조 투자 유치했다고 하고 신고가 5.2조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적지 않아요. 우리 중진공 1년 예산이 8에서 10조예요. 그러니까 중진공 예산의 절반 이상의 금액. 신보랑 벤처 투자 합치면 그 이상이죠. 그 돈들이 지금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근데 신보에서 하는 투자나 기보에서 하는 투자, 중진공에서 하는 투자는 투자일 수도 있고 투용적 복합금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규모가 아주 큰 기업들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공소들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간과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공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는 벤처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처 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사업자의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된 법령을 보면요, 두 가지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벤처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라고 해서 우리 개인들이 벤처 기업에게 투자하면 투자 금액 일정 부분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캐파가 큽니다.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기 종합소득 금액의 반까지는 30%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소득 공제 받으려고 기부 10만 원하고 상품권 쓰고 무슨 공제 가입하고 이런 거 해봐야 몇십만 원, 뭐 1, 200만 원 정도인데요. 3천만 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벤처 투자를 통해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혹은 근로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소득 공제를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고요. 두 번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벤처기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2항에 보면, 2조에 보면 정의, 벤처기업이란 제2의 2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잠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벤처기업 확인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법인 사업자들은 지금 벤처기업인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신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담보 전환사채 혹은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말합니다. 우리 유한에서는 많지 않으니까 빼면요. 결국은 법인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나 치과기공소가 내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나는 투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이 두 법의 근거를 해서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이 4조 3천억을 투자받았다라는 내용의 아주 큰 포지션이 이 벤처기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벤처기업에 개인 투자하시고 소득공제 신청하시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공제 한도가 3천만 원까지 100%, 3천만 원 초과 70%, 5천만 원 초과 30%,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를 받은 기업이 소재한 지방중기청에다가 투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투자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투자한 분들, 사실은 원장님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원장님들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벤처 투자의 획기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가 법인의 대표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인수해. 즉 대표이사가 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대표이사의 친족, 근로자, 직원, 임직원 모두 다
배제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도 남이지만 내가 내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트가 투자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의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끔 할 때 이렇게 예시를 드립니다. 3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종합소득금액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3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소득공제가 적용되십니다. 내가 소득세율 45% 적용받는 분들은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그 50%에 상하는 소득공제를 3천 넣으면 1,400, 1,500 가까이가 소득공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이트대로 계산하면 4,4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5,900, 2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8,900만 원이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저 소득공제 되는 금액에 내 소득세 최고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시면 내가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벤처기업 소득공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한 해와 다음 해 중에 선택해서 내가 한 번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벤처 투자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이상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원장님들 입장에서 돈을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3년은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기공수들,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자금을 금융비용 거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으셨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법인 대표님이신데 작년에 소득 8,900 신고하셨는데요. 벤처 투자를 1억 하시고요. 세금을 800만 원 환급 받으셨네요. 원래 8천만 원 정도 종합소득 가져가는 근로자라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실 텐데요. 800만 원 환급 받으셨으니까 소득공제 효과가 상당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연말이 되면은 고소득자, 우리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집니다. 세금을 줄이라고 세무사들이 푸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막 찾기 시작할 텐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산서 밀어내야 합니다. 연말에 와서 갑자기 계산서 끊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원장님들이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벤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치과기공소 소장님들이나 지금 내가 기공소는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조법인 기타 등등의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계실 분들 혹은 운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원장님들한테 투자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2021년 당장 올해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서둘러줘야 합니다. 개인은 불구하고 법인 형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신주가 아니라 전환사채를 통해서 투자하실 의사를 많이 가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빼기가 어렵습니다. 셈도 복잡해지고요. 근데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건 이 기공소 경영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투자했다가 투자금 돌려받고 소득공제만 받고 싶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형식으로 벤처 투자를 많이들 희망하십니다. 근데 벤처 투자는 우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기공소들이 정관에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정관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은 등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12월 31일까지 전환사채 발행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31일날 입금하시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고 등기까지 하시는 기한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늦어도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협의를 하시고 입금하시고 투자자 정보를 받으셔서 등기까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치과기공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많은 기공소들이 영업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소장님들이 원장님들에게 소득공제의 유인을 제공하고 더 많은 물량 신규 거래를 요구하는 영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벤처 투자를 선용하시는 치과기공소들이 사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보면 매출이 많이 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걸 활용해서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리스를 상환한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하시는 기공소들도 현재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후에 한번 저희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주시면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파트는 일단은 법인 기공소들만 되는 파트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간결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치과기공소의 현실적인 대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기업 대출 같은 것도 뭐 책 보고 공부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파트너들 또 저희 임직원들 교육하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에서 여신 심사 및 관리라는 내용의 책을 배포하고요. 금융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금융기관 여신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어서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굉장히 지루합니다. 현실적인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년 연말 연초에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각 기관에서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서들을 배포하니까요, 그걸 조금만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로 살이 되는, 피가 되는 좋은 정보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기업 대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아까 저희가 중소기업을 기업들 중에서 소기업, 중소기업을 분류했고,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창업의 예비 창업 초기, 창업 3년, 창업 7년, 창업 7년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 자체가 많은 지원 사업들이 업력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우리는 그 업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업 전 예비 단계입니다. 사실은 기업이 받는 대출은 무조건 사업자가 나와서 일정 기간 이상의 영업일수를 확보하고 그 영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계셔야 대출 심사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내자마자 대출 받는 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사고도 났고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의 근거인 매출 자료들을 가지고 가셔야 대출이 심사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 예비 창업 혹은 청년 예비 창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시설, 지자체나 우리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기업들은 청년 예비 찬사관학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심사가 끝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금액이 아마 맥스 1억이고요. 사실 기본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전문직 예비 창업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공소들은 창업할 때 지금이야 옛날이랑 다르게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창업할 때 좀 들어가고 그 목돈이 없으면 다 리스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하면서 창업한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 창업할 때 보면 그렇지 않죠. 의사들 창업할 때 가면은 은행에 가서 나 창업하려는데 사업자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신부를 연결해 주고요. 그럼 신부에 가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의료기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제출하면서 전문직 예비 창업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5억까지 심사를 받는데요. 우리 치과기공소도 의료기사하고 전문직이어서요. 신부에서 그 전문직 예비 창업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4년 내외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공소들이 사업자를 내시면 대상이 아니세요. 예비 창업이기 때문에 의료기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의사를 가지고 신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전문직 예비 창업으로 해서 최대 3억까지 저리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시드머니 3억을 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3억은 맥스 금액이고요. 심사자 혹은 심사 지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억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견적서나 사업계획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3억 혹은 그 하프 1억 5천에 준하는 잔고증명을 함으로써 내가 예를 들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2, 3억 들고 있는데 2, 3억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창업을 하게, 왜냐면 대출 받아놓고 창업 안 해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심사를 받으시고 심사에서 통과가 되시면 사업자가 나오고 사업자 통장이 개설되면 거기에 창업자금 3억이 입금되는 형태로 전문직 예비 창업이라는 제도가 우리 치과기공소 소장님들도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가족분들, 지금 많은 치과기공소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우리 가족 사업으로 영위되고 있는데요. 배우자, 형제 혹은 자녀분들이 기공소를 같이 하다가 분사를 하시거나 창업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자를 내고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인터뷰를 하실 수 있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이후입니다. 예비 창업은 사업자 내기 전이고요. 사업자 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제 창업 자금입니다. 다만 치과기공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업 기업들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과기공소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매출 증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매출 증빙 자료는요. 사업자 등록증, 결산서 혹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 이런 국세청에서 발행해주는 공적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면세 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창업하고 3개월, 6개월이 돼도 국세청에서 뽑아주는 공적 서류로서의 소득증빙, 매출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공소들은 사실은 예비 창업 자금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미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꼼꼼하게 세금 계산서 꼭 전자로 발행하셔서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대출을 받을 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부가세 신고서나 결산서가 없는 기업들은 매출처별 직계표, 매입처별 직계표라는 자료로 이 기업의 영업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확인하니까요. 가끔 저희가 소장님들 찾아뵈면 아직 매출이 작아서 수기로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 초창기에 대출을 받기 어렵다,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로 처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 초기에 젊은 소장님들이나 뭐 예전에 좀 크게 기공소를 했던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난 대출 말고 R&D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다, R&D 받아서 사업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달라진 R&D 지원 사업 체계에서는 사실은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개발이나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재원들을 사실은 융자는 빌리고 갚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각종 지원금이나 바우처, 개발비 등을 지원받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무상이니까요.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다 무상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상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나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상이하고요. 집행 날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집행까지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 4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쓸 돈, 지금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원부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들을 R&D 지원 사업이나 바우처 사업으로 충당하시려고 하면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R&D 지원 사업에 목숨을 거는 기업들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대부분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R&D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에요. 영업 외 이익금이라고 잡힙니다. 우리 R&D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R&D로 받은 돈은 영업의 이익금이고, 우리는 R&D 지원금 받은 걸 우리 개발에 맞게 썼다라고 용도 증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인건비나 원부자재 외주값으로 씁니다. 이렇게 쓴 돈은 뭐냐면 원가나 판관비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영업에서는 손실이 나고 영업의 이익금으로 상쇄시키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결손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형편없는 기업으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되면 기업은 신용등급이 망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은 그 다음에 뭐 매년 지원 사업으로만 사업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안 돼요. 기업 신용등급이 망가져 버리면 참여의 기회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R&D 지원 사업을 활용할 기업들은 꼭 반드시 R&D 지원 사업 외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영업 활동을 병행하셔서 영업에서도 이익이 나고 영업의 이익금에서도 이익이 났다, 이렇게 모양새를 만드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고 그냥 R&D 지원금 받았다 좋다 하고 한 해가 끝나버리시면 영업은 결손, 큰 경우에는 순이익도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 망가집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충분히 병행하셔서 R&D 지원금 외에 우리 잡 경비보다 매출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매출을 병행해서 만들어주시는 노력을 해주셔야만 R&D도 의미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을 많은 우리 기공소 소장님들이 하나의 기관에서밖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대출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대출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싸고 좋은 자금들은 특히나 우리가 신용으로 받아야 되는 운전자금 대부분은 집행해주는 지원기관 본사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기업 담당 관할 로컬에서 심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지금 현재 12월 시점에서 우리 로컬, 우리 관할에 자금이 없으면 소진됐다라고 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건 운에 많은 부분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언을 하시려고 하면 사고가 나기가 쉽고요. 우리는 좋은 자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좋은 자금이 나오면 선호하고 이자가 비싼 대출들은 먼저 갚아나가고 이런 좀 지혜를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가계대출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은 지금 규제와 제한으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요. 한도 합산이라는 거에서 한 군데서 받으면 다른 데서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인데요. 중소기업의 대출은 한도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양하고요. 일정 금액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차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사고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신보기보, 중복보증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기보만 동시에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신보기보 다 쓰고 있는데 추가 보증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한쪽은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신보기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 외에는 중진공, 소진공, 보증기관, 시중은행까지 다양한 자금들을 기업 하나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청하는 기업 대출은 크게 분류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뉩니다. 시설자금은 기계 설비, 토지, 건축비를 지원하는 게 시설자금이고요.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쓰는 자재비, 인건비, 외주비, 마케팅비, 임대료 지원 등은 다 운전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통상 우리는 운전자금은 신용대출로 많이 쓰고요. 시설자금은 우리가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이자가 조금 더 싸고 한도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기계 같은 시설자금은 중진공, 소진공에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의 시설자금은 우리 지자체자금이나 시도자금 혹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나 담보력의 이유에서 기계나 시설은 시중은행에서는 정규 담보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견질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아닌데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은행이 환영하지 않다 보니까 금리나 한도에서 불합리한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시설 자금은 시설 도입의 80% 수준까지 저리 장기 대출로 지원이 되는데요. 중진공, 소진공 시설 자금의 한도가 사실은 아주 무한대로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50억짜리 땅을 사는데 중진공 시설자금 10억 받으면서 이자 1% 낮췄다라는 게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진공이나 소진공에서는 기계 사는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땅 사고 건물 사는 대출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이나 시도자금을 통해서 많이 조달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에 3회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청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운전자금을 받는 건 5년 동안에 3회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시설자금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공소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장비 교체도 많고 장비를 많이 사십니다. 우리 쓰시는 장비들 대부분이 시설자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사야 된다,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시설자금을 통해서 저희 최근에 시설자금 나가는 거 보니까 금리 1.9% 이렇게 나갑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에 3년 거치 5년 분할 혹은 3년 거치 7년 분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처음에는 이자도 싼데 이자만 내고 실제 기계를 활용해서 매출이 생기고 돈이 어느 정도 불리면 그때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받자마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보통 금융 리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산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드머니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왜냐면 12월이라는 시점을 감안하시면 신보 기보 거의 전국에서 지금 자금이 소진됐고요. 중진공, 소진공도 지금 거의 다 자금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리융자를 받으려고 정책 자금을 기다리시면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대출 승인난 업체도 하나 있었는데요. 수협에서 대출이 승인났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적인 마감, 영업 마감 때문에 너 대출은 되는데 내년 1월에 가서 받을래? 이렇게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쓰시기보다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이나 후순위 담보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자산을 투자하는 지혜를 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취급하는 이제 올해 아마도 2021년 12월 24일이 되면 2022년 정책자금 신청이 개시될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자금의 카테고리가 업력 7년 이상 자금이 신청할 수 있는 업력 제한이 없는 자금들, 그리고 업력 7년 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전용 자금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년 미만 업체들은 내가 정책 우선도라는 걸 준비해서 자금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력이 7년 이상 된 업체들은 무언가 우리 업체가 유니크한 특징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수출을 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어필할 수 있다거나 스마트 팩토리를 하신다거나 기타 등등의 무턱대고 신청하는 운전자금은 7년 이상 기업들한테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고, 7년 미만은 운전자금 위주로 신청하시고 7년 이상은 내가 기업을 특성화시켜서 그걸 어필하시면서 받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쪽으로 중진공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치과 기공소들은 의료기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기공소 중에서도 수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수출 글로벌 자금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배정받기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수출 실적을 갖기 어려운 치과 기공소들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특허 혹은 연구소, 벤처 같은 기업의 기술에 관련된 간단한 스펙을 확보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을 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인 미만의 제조업, 기공소는 제조업이잖아요. 10인 미만의 기공소를 가진 기업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기공소들은 소공인 특화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공인 특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1억 한도, 시설자금 5억 한도를 아주 낮은 저리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진공 정책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일을 지정해서 상담 예약을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상담을 예약하게 만들어 놨고요, 시스템을. 그렇게 상담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가진단이라는 걸 하는데요. 무조건 선착순으로 빨리 예약했다라고 무조건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 정책 우선도가 높은 기업들한테 먼저 자금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정책 우선도 심사 항목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벤처 기업이냐 아니냐, 이노비즈 기업이냐 아니냐, 메인비즈 기업이냐 아니냐, NET 인증이나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가지고 있냐가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특허를 가지고 있냐, 실용실현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신청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R&D 성공 기업이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냐를 기준으로 업체들에게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치과 기공소들이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정도는 쉽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활용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또 치과 기공소 중에 이 백발 내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인이라는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10인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인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그 임원들은 등기 임원들은 근로자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를 들면 13인 치과기공소 근로자를 13명 갖고 있는 치과기공소인데 등기이사 감사가 4명이다. 그럼 우리는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인특허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들 기간을 딱 3개월만 계약직으로 정해서 채용한 사람들 역시 근로자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기업이 아까 13인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13명의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4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9인 치과기공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이 되면 또 이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원들을 한두 명 더 세팅했다가 대출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월상 복귀시키는 경우들도 저희는 현실적으로 많이 컨설팅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단기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들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업체가 인지하고 심사할 때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알아서 카운팅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서면 심사 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신청하실 때 이걸 우리가 신청하시는 기업이 인지하고, 이 사람들은 연구원이니 등기이사이니 단기 근로자니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합니다라고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중지공, 소진공 외에 신보기부가 사실은 큰 돈을 빌려주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현명한데요. 다만 매출과 자산,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신보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기보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실은 기보도 매출을 보고 신용도를 평가하고요. 신보도 매출을 보고 신용도도 평가하지만 신보는 매출과 신용도가 아무래도 큰 기업들을 위주로 심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매출은 좀 작은데 기술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가서 괜히 쓴맛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다라는 개념도 신보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만 그거를 굳이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나는 우리 동업종에서 매출이 큰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자산도 있고 신용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신보로 가시면 좋고요. 나 리스 쓰고 있고 매출도 자신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신용도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기보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기보 중복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 혹은 우리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좀 고민하셔서 우리한테 제일 잘 맞는 보증기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자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중복보증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신보를 쓰다 기보로 갈아타거나 기보를 쓰다 신보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보증이라는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전환보증도 늘상 내가 예를 들면 2021년에 신보 썼다가 2022년에 기보 썼다가 2023년에 또 신보 썼다가 이렇게 상시로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따지셔서 신보와 기보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놓고 기업의 스펙을 관리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출 심사에서는요, 이제 우리 만나보면 소장님들이 우리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대출 심사의 1번 심사 항목은 매출입니다. 2번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예를 들면 신보에서 기공소만 대출을 심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공소도 많이 관리하지만 쇼핑몰도 많이 관리하는데요. 저희 쇼핑몰도 보면 매출 500억, 1000억 하는 기업들도 다 신보에 대출을 신청하러 갑니다. 신보 담당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지출해주는데 매출 15억 하는 기공소 와 크시네요 할까요? 500억짜리 쇼핑몰에 지원할까요? 아무래도 더 매력적인 대출 지원 기업은 매출이 500억인 쇼핑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매출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고 신장되고 있다라는
게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고용 증감, 수출 여부, 기술성 등이 부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소장님들이 어디 가서 상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야, 뭐 특허가 있으면 대출이 된다던데, 뭐 연구소 있으면 된다던데, 벤처 있으면 된다던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부대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다. 매출 3천만 원, 뭐 연매출 3천, 4천 하는 1인 기공소가 특허 있다고 대출 막 2억, 3억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억 단위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진공이나 소진공보다는 기업의 매출이나 신용자산력이나 정책 우선도 평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더 큰 돈을 빌려주는 게 사실은 신보 기고입니다. 그래서 보증료 들어가니까 아저씨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증료까지 감안하면서라도 내가 큰 돈을 잘 선용해서 사세 확장이나 자산 투자에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보기부 중진공 마찬가지지만 보증기간, 정책기간 전부 다 2018년 3월 26일 이후부터는 연대보증이 폐지됐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들이 받는 대출은 내가 직접 차주기 때문에 연대보증의 개념이 없지만 법인으로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공동대표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 대표는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쓰지 않고 공동사업자들은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채무자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연대보증을 풀어주는 대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돈을 신청 목적에 맞게 썼는지 용도증빙도 엄격하게 하고요.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신보기부 분리하는 건 이론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출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이렇게 용도증빙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증빙을 제때 하지 않거나 회사가 임의로 대표를 변경한다거나 기업의 스펙이 망가지는 행위를 하시게 되면 연대보증을 부활시킨 다음에 대출을 상한 조치시킨다라는 페널티 항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년, 업력 7년, 창업일로부터 7년까지를 우리는 보통 창업기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업력 7년 미만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자금들입니다. 물론 신보기부도 업력 7년 넘었다고 대출을 안 해주진 않지만 7년이 넘어간 업체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자산력이나 매출이라든가 신용등급 혹은 어떤 수출이나 기술력에서 서포트되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공소들이 업력이 긴 기공소들이 많다 보니까 신보기부 가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기업의 스펙을 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번거롭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만드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7년 이내 기업에게만 대부분의 대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초창기에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게요, 내가 필요할 때 받는 게 상식인데요. 현실은 해줄 때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다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어요. 내가 돈 낼 테니까 그거나 하나 삽시다 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보험사에서 금융상품을 다 우리한테 판매합니다. 대출도 금융상품인데요. 거꾸로 대출은 나 이자 낼 테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이 옳다구나 가져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출은 심사를 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예산 소진, 담당자의 인사고과 등등의 기업 외적인 변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지금 12월에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업들, 현실을 12월은 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금 소진을 이유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스펙도 좋고 신용등급도 좋지만 대출을 못 받는 구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 사실은 필요할 때 받는 게 상식이지만 현실은 해줄 때 받아놓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다 써버리고 빚만 남으면 갚을 일이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받은 대출을 반드시 자산 취득에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산 취득으로 대출 상환에
기반을 다져 놓으셔야 자산 땅 사서 건물 지었고 사업용 부동산 취득해 놓으면 그게 5년 10년 지났을 때 대출금 이상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매도해서 양도해서 대출도 받고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임대료, 집가 상승 이런 것 등등 감안하시면요, 창업 초기 저리의 융자를 활용해서 시드머니를 구축하시고 그 돈으로 시가자금 80% 된다고 했잖아요. 20억짜리 지식산학생 때 매입하시는데 4억만 있으면 됩니다. 얼핏 나 4억 없는데? 내가 2, 3년 동안에 열심히 운전자금 받아서 그걸로 회사 운영하면은 매출로 들어오는 돈이 키핑이 되겠죠, 우리 회사 통장에.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하셔서 사세를 좀 키우는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현실이 됩니다. 많은 저희 고객사, 시가기공소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세를 굉장히 키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세 확장 및 추가 사업자 활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가 어떻게 없어지지? 안돼 없어졌네. 매출 지가나 과세 부담, 각종 지원 사업 활용이나 입찰 등 영업적인 효율을 위해서 기존 사업자 외에 사업자 하나 더 내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사세 확장이나 영업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공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하나의 사업장만 활용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다주 세제 혜택이나 기타 등등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치가 기공소는 치가 기공소대로 두고 별도의 사업을 하나 더 한다거나 기공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더 확장해 나간다거나 사업의 영역을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업자 혹은 가족들이 기공소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나가서 기공소를 하나씩 더 오픈하는 방식으로도 사세 확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공소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 치과 기공소는 개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로 두고요. 추가로 일반 과세 사업자를 창업해서 기공물이나 기공재료들을 수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에서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는 영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은 영세율에 적용돼서 부가세가 빵, 매입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매입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합니다. 내가 10% 더 버는 거나 부가세 10% 환급받는 거나 실제 우리가 10%라는 캐시는 똑같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CAD 데이터를 활용한 IT 사업이나 치과기공 재료 가공, 기타 의료기기나 재료 제조 사업자 등으로 일반 사업자로 창업을 해서 우리 많죠. 기공소가 지식산업센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매도자한테 주지만 우리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과세 사업자 하나를 창업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길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창업까지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세제 감면이라든가 자금 활용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벤처 투자를 통해서 원장님들과 좋은 영업활동 혹은 교우를 쌓기 위해서 신규로 일반 과세 사업자를 하나 내시고 그 법인 사업자를 벤처 기업으로 만들어서 기관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원장님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34세 미만이 현재 만 아닙니다. 현재 나이 34세 미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기간 가산해서요. 34세 미만인 청년이 자녀분들이 형제들이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 지역에 가서 기공소를 제조업으로 창업하시면 5년 동안 소득세가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업자가 혹은 가족 중에 기공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개시하는 건 5년 동안 세금이 100% 감면된다는 건 굉장히 큰 베네핏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전략적으로 창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를 규모가 좀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자녀를 창업시키고 자녀한테 우리가 일을 몰아줘서 실은
소득의 부의 이전, 우리 소위 말하는 상징 효과까지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사실은 여러 번 있습니다. 기공소도 이제 가능하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출이나 투자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야, 지금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대출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기업 대출은요, 가계 대출과 달리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우리 몸에 맞게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 반대로 우리 기업이 받는 대출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좀 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네 은행이랑 오래 거래했고 이런 부대 거래도 하고 니네 점포에 내가 이런 식의 기여를 하고 있으니, 혹은 내가 매출이 좋아졌고 신용이 좋아졌고 내 회사에 등급이 좋아졌으니 나 금리 산정 한번 다시 해봐줘 라고 해서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기업의 스펙을 확보하면 특정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중대 세액공제, 그러니까 고용을 늘려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로서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까지도 금리를 인하해주는 시중은행들도 있고요. 그 외에 상시적으로 TCB라고 해서 기술평가를 통해서 금리나 한도 우대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기공소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기보나 신보에서 특허가 있으니까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특허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말씀드린 운전자금은 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았는데, 이거는 특허를 담보로 잡고 나가는 대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사실은 매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고용도 늘리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피해 기업이나 수출 관련된 인증들을 제출하셔서 나 코로나로 피해봤어, 혹은 나 수출 기업이야, 이런 스펙으로도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초자금이라고 해서 한국은행 자금이나 시도자금 등을 매치시켜서 금리를 낮추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나 요구권 같은 거죠. 우리 기업은 기업의 재무, 대표 결산서 등을 반영해서 신용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기업의 신용등급을 만들어서 금리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좀 키워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공소를 단지 그냥 간의 수공업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기공소를 기업으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기공소가 아닌 다른 많은 기업들, IT 기업이나 다른 제조업체나 수출 기업들 혹은 서비스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처럼 기공소들도 아이디어를 자꾸 내셔서 또 우리가 기업의 재무나 경영의 지혜,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이나 지원 시책들에 활용됐던 선례들을 우리 동료나 선후배들이 좀 많이 교감하셔서 사대 확장에 좀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은 시중은행들이 연말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세요. 나 은행 지점장 많이 알아. 은행 담당자 내 친구야. 그 은행 담당자 지점장이 그 은행을 계속 다니겠지만 점포 이동이라는 걸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한 번씩은 점포를 계속 갈아타야 되는데요. 점포 갈아탈 때마다 자기가 요청 고객들을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라지거나, 내가 스펙이 좋아서 우대를 받은 거면 상관없지만 스펙이 안 좋은데 담당자가 인센티브를 준 거였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사라지면 사실은 더 혹독한 평가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냥 기공소도 기업이라 생각하시고 기업의 신용등급, 결산서, 재무제표 관리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공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한다라는 개념이시죠. 그래서 임대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내가 취득해서 자가로 기공소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협이라는 금융기관이나 신협이라는 금융기관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협은 2금융이니까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요. 수협, 중앙회는 1금융입니다. 그래서 수협은 근린생활시설에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은행들이 정규담보 50%, 신용 좀 넣어주면 60%, 66%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데 수협은 70%까지도 담보대출로 취급해주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근린생활시설과 상가담보대출은 수협이 굉장히 유리한 평가를 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담보대출 5억까지는
기업 재무평가 안 하고 개인 신용과 담보만 보고도 대출을 해주는 게 수협이기 때문에 되려 업력이 오래되고 매출이 작은 기공소들은 이렇게 5억 미만 대출은 수협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요. 네, 녹지 같은 거 다 생략하고요. 기업 예술은 결국은 누가 해줄게요라고 장담하고 나서면 사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심사자가 다른 사람이 있고 기관에서 본사나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출을 내가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 과정에 기여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은행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은행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 기준에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또 페이크라든가 부자 아빠라는 책이 있고요. 원래 유명한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이 책의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고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들의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고 싶으면요.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도 있어야 되고 부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썼던 모든 베스트셀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공소도 가내수공업이라는 생각들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나라에서 만든 지원 시책과 사업들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라에서 정상적인 납세를 하는 우리 기공소라고 하면 내가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 사업 중에서 뭘 받아서 내 사업의 성과, 자산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활용하시는 이제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구소 벤처 지금 정책자금, 내년도 세금, 그다음에 우리 기술성 평가나 금리 인하, 각종 R&D 지원 사업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기공소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제조 사업자를 내셔서 법인으로 그 법인이 벤처를 받아서 원장님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시려는 분들, 그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연구소에 대해서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2021년 2월 12일부로 벤처기업에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대출 받으면 벤처 따라 나오는 구조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기관에서 받거나 혹은 연구 개발을 했거나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형태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다채롭고 많아졌고요.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기고 중진공을 정해서 심사받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가 심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심사 항목들에 맞는 준비를 하시고 벤처 신청을 하시는 이제는 방법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접수해서 나올 때까지 통상 45일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해봤더니요, 저 보안 한 번도 안 나오고 쫙 진행해서 했을 때가 한 50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벤처 그냥 뚝딱 하면 나온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벤처 인증 비용 결제까지 하시면 심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접수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가 접수된 다음에 우리 기업을 평가할 평가 기간이 배정될 때까지 이 기간이 한 2-30일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뚝딱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45일에서 50일 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만 한 번 떨어졌다라고 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떨어지신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 확인하셔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신청 이후에 다시 벤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기업 심사하는 내용들 보면 결국은 기업의 기본 재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벤처 관련된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게 이제 성장 지속 노력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직원들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는지, 직원들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우리 회사 내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지라는 내용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리 좀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벤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벤처 기업 상담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많이 그냥 편하게 기공소들이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공소들을 대상으로 유독 연구소에 대한 유언 기업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연구소 기준을 오늘은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 둘째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 일지 등은 이제 국세 자료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보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연구소 관련된 세금 파트는 이제 국세청에 맡아서 2020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국세 자료입니다. 5년 이상 보관하셔야 되고요. 국세청에 나가서 보는 건 실제로 연구했냐 안 했냐, 연구의 범위가 국세청이 정해준 범위 안에 있냐 없냐, 딱 이것만 봅니다. 대신 연구소를 인증해주는 기관은 여전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코이타이기 때문에요. 코이타에서는 인증 취소가 되지 않도록 연구소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기준은 코이타가 제시하는 준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관련된 헛소리에 제발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연구소를 만든 목적에 맞게, 그게 내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기준에 맞게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이나 입찰에 맞게 입찰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코이타 기준에서 취소되지 않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인증이나 은행 기술력 평가 등에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적인 증빙 자료들을 잘 남기시면 좋습니다. 제가 제일 한심하게 들었던 헛소리가 뭐냐면 연구소 만들면 세무조사 맞는데 연구소 만들면은 세무서에서 나온대. 근데 연구 전담 부서는 괜찮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기공소 소장님들 중에서 내가 연구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인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사실관계 입증하라고 공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공소라고 해서 그런 별도의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원 3명을 보유한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가 6천만 원이에요. 세금 감면도 6천에 상응해서 15%니까 1,5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난 연구원 2명 데리고 있는 연구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 전담 조직 그 2명의 인건비가 둘이 합쳐서 1억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2,500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감면 받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냐로 따지지 연구소냐 전담부서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기술력 평가를 받을 때는 연구 전담부서보다는 연구소가 더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안 하겠으면 모르겠지만 연구 전담 부서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연구소를 활용하시는 게 다양하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소나 전담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연구원들의 겸직 근무, 겸직 금지, 상시 근로자 보유, 그다음에 매년 4월에 연구 개발 활동 실적 제출,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준수 사항들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확진세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월부로 지금 다시 연구소 현장 실사가 재개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장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받으면은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기공소들을 좀 수시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구소를 운영해서 절세 혜택을 보겠습니다라는 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연구소가 세금 혜택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 개념을 넘어서서 그 연구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용화되는 기술을 자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기존 기술을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변경하는 건 연구활동은 맞지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공소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본인들이 연구소 신고하신 자료를 확인하셔서요. 내가 연구소 연구 주제 선정한 내용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무슨 블럭 임플란트 뭐 덴처에 관련된 응용, 변형, 뭐 친밀성 개선, 디자인 개선, 뭐 이질감 개선 이런 등등의 키워드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내용을 확인하면은 부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준에 맞추실 필요가 있고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세청 서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서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는요.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 보관하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수행 근거 자료로서 보통 근거 자료로서 여기 연구개발 개요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보고서 쓰라고 되어 있고 그런 주제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 노트 꼭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고 특허권 신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허권 보유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비용이나 기간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특허권 신청 실적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연구소들은 주제 선정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실 필요가 있고 반드시 특허권 신청 실적을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연구소가 코이타에서 취소돼 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는 상시적으로 변경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코이타에서 공인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구소 변경 신고를 상시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변경 신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기준이 되는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이 변경하면 변경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우리 회사는 이제 기준이 되는 기준연이 달라진 거고 기준이 되는 매출, 자본 총액이 바뀐 거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시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소재나 주제나 대표자나 업종이 변경되면 이런 변경 신고는 응당 잘 하시는데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정기적인 변경 신고를 잘 못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 내가 지금 그런 관리를 받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Q&A도 나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기업 활동상 매출액 및 상시 종업원 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신고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것 때문에 변경신고 안 해서 1년 이상 변경신고 안 했으니 취소됩니다라는 공문을 갖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취소 안 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무래도 연구소를 너무 무방비로 오래 방치한 것 같다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자진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권 취소를 당하게 되면 세금을 토해야 되기도 하고 당해년도 연구소 설립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또 자진 취소 이후에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연구소를 재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소 관리에 너무 무방비였다, 무지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취소하고 다시 설립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선 파트너즈는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고요. 치과기공소에 대해서 그 어떤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보다 많은 경험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공소들을 잘 이해하고 기공소에 맞는 조언들, 조력들을 더할 가능성,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벤처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고요. 연구소 설립 자체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나 벤처, 기업, 재무, 대출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기업들은 많이 상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편집을 통해서거나 혹은 그대로 페이스북이나 밴드 일부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치과기공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추후에 기공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현재 치과기공소를 두고 별도의 법인이나 신규 사업자를 런칭해서 사세 확장을 시도하려는 분들 많이 상담 유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원 사업이나 대출을 알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매년 업체들에게 정해진 상담료와 관리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는 업체들한테 별도의 비용 혹은 대출의 성과금이라든가 지원 사업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엄연히 불법이고요. 정직하게 우리 기공소들과 상생할 수 있는 수고 아끼지 않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천호 대표님 저희 강의 끝나고요. 제가 전화 드려서 상담 일정 잡고 방문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특히나 우리 경영자회나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제가 브로커 방식으로 왜냐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그 업체를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들이 지금 사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법과 제도 안에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우리 중소기업의 응당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원 사업과 시책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사업할 수 있게 많이 길을 열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